남편은 국밥집에서 소리쳤다. 밥 장사 따위로 집안 못 일으켜! 이제 끝내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당신, 이 나이에 정말 날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야? 찢겨진 이혼 서류와 비톡 촉장이 탁자 위에 던져진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리고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뀐다.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생의 비밀 한 장,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골목 깊숙한 곳. 작은 국밥집 주방에서는 66살 윤정이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물을 썰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국물 맛을 봅니다. 40년째 똑같은 새벽이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치마 끈을 메었습니다. 굵어진 관절, 거칠어진 피부지만 여전히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우려낸 사골 육수가 뽀얗게 끓고 있었고 정희는 그 위에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간을 맞췄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말랭이, 콩나물, 시금치나물, 김치까지 모든 것이 정희의 손길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며 간을 확인하는 모습에서 40년 요리 경력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건설 현장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모님, 내장탕 하나요. 얼큰하게 해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희는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춧가루를 한술 더 넣고 파를 올리고 따끈한 밥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런 순간만큼은 정희에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끓인 국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오르는 것.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때 주방 밖에서 남편 만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부터 시장 상인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벌써 두 번째 소주병을 따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국밥이 이 동네에서 제일이야. 내 아내 솜씨가 어디 가겠어. 40년 된 비법이라고. 만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가게 일에는 손 하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술 마시며 허풍 떠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만수야, 또 아침부터 마시네. 몸 상하겠어. 옆 가게 생선 장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일이야. 손님들과 정을 나누는 거라고.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만수는 소주병을 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벌써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순대국 하나요. 돼지국밥 곱빼기로 주세요. 정희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썰고 밥을 퍼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가 국밥을 나르며 만수 옆을 지나가자 만수는 손님들 앞에서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자는 국 끓이고 애나 보살피면 그만이야. 어디 나서려고 해?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서려고 해서 문제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순간 그림자가 스쳤지만 곧 익숙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여자가 나서면 집안이 망한다니까. 술친구 중 한 명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요즘 자꾸 나서려고 해서 혼내줬어. 정희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익숙해진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발하고 싶었고 울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디어져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쉴 틈 없이 국물을 끓이고 밥을 펐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앞치마는 이미 국물과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늘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단골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집에서 따라해봐도 절대 이 맛이 안 나요. 감사해요. 새벽 3시부터 우려낸 거라서요. 뼈를 오래 끓여야 진짜 맛이 나거든요. 정희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3시부터요? 그럼 언제 주무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사모님 나이에 그렇게 일하시면 몸이 버티겠어요? 괜찮아요. 정희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또다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안주 좀 더 가져와. 멸치볶음도 만들어. 빨리 좀. 정희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멸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수많은 화상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주를 나르는 동안 마음 깊숙이 쌓인 서러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마워, 여보. 만수가 건성으로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술잔에 가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참 고생 많으시네. 저렇게 바쁜데 혼자 다 하시고. 손님 중 한 명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려, 이게 제 일인걸요. 정희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만수는 술 마시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66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만수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젠가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만수는 어느새 친구들과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정리를 하며 정희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바닥을 걸레질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정리하는 일, 모든 것이 혼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굽어진 어깨,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쳤을까? 마지막 전등을 끄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의 연속. 그것이 윤정희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만수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만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닦으며 그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왠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밥 장사로는 남는 게 없어. 이제 그만하자. 만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우리도 나이 들었잖아.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살아? 이 가게가 우리 전부인데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만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줬거든. 국밥집보다 훨씬 돈이 될 거야. 정희의 가슴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일궈온 이 가게를 단순히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 가게는 우리 삶의 터전이야. 아, 답답해. 만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려고 해. 내가 결정하면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부동산 중개사와 만나고 가게를 정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어느 날 아침 정희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갔을 때 만수는 이미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정희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야 해. 며칠 있다가 올게. 만수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게 정리나 해놔. 갑자기 무슨 사업인지도 얘기 안 해주고.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만수는 벌써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걱정 마. 만수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빈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정희는 어쩔 수 없이 평소처럼 국밥을 끓였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잠깐 외출하셨어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택배 기사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윤정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만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정희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게 좋겠다.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이 이렇게 간단한 편지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전화입니다.
박만수님 명의로 된 대출금이 3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부인이시라면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실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 오후 정희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수가 국밥집과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희 모르게 총 대출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1억 원에 가깝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서명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데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가 사업 실패해서 야반도주했다더라. 사모님 혼자 남겨두고 말이야? 참 나쁜 놈이네. 저렇게 착한 분을. 정희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정어린 눈빛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왜 저런 팔자를. 단골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텅 빈 주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 66살의 이혼, 그리고 거액의 빚.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정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때문에 집과 가게를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의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정희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희는 한숨을 쉬며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이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정희는 까맣게 녹슨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결혼 초기에 친정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까마득했습니다. 정희는 금고를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무거운 금고를 혼자 옮기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왠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치로 자물쇠를 두드려 보니 녹이 쓴 자물쇠가 쉽게 부서졌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작은 열쇠,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는데 정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재적 등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이름은 윤정희가 아니라 윤지혜였습니다. 내가 윤지혜?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윤정희로 살아왔는데 본래 이름이 윤지혜였다는 뜻인가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생후 6개월에 입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윤호철?
정희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서류를 뒤지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철과 김미영은 딸 윤지혜의 양육권을 윤호철의 형인 윤호준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윤호철은 윤호텔 그룹 창업주이며 양육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텔 그룹? 정희는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윤호텔이라면 서울 시내 명동과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체인이 아닌가요? 혹시 자신이 그 호텔 대표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네 번째로 나온 것은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윤지혜는 윤호철의 적법한 상속인으로서 라고 시작되는 문서였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서류에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고 법무사 사무소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기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호텔 그룹 대표의 딸이었다는 것인가요? 그럼 외삼촌이라고 부른 분이 실제로는 정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삼촌이라고 부르며 자란 윤호준 씨. 그분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형이었고 자신을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외삼촌 집이 그렇게 컸는지, 왜 하인들이 있었는지, 왜 늘 좋은 옷을 입혔는지. 그때는 그냥 외삼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된 거지?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속 서류를 뒤져보니 그 답도 나와 있었습니다. 18살 때 정희가 스스로 가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이혼과 계모의 냉대로 인한 가정불화. 정희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외삼촌이 재혼하면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가 정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상속받을 몫이 줄어든다며 노골적으로 냉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희가 결국 가출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이름보다 평범한 가정이 좋다고 믿었지. 정희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큰 돈보다는 따뜻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수를 만났을 때 그의 소박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이 옳았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자신에게는 아직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만약 정말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면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변호사 사무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정수 변호사 전화번호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명함이 40년 전 것이라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락해 볼 만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소중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서류를 발견한 지 며칠 뒤 정희의 현실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수가 남긴 빚독촉이 날마다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희 씨, 문 열어요. 이른 아침부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박만수 씨 빚 얘기하러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 일이에요. 그래도 부인이잖아요. 남편 빚은 아내가 갚아야죠. 추심업체 직원이 고함을 쳤습니다. 1억 원이에요, 1억.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예요? 정희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발로 막았습니다. 도망갈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도 가게도 다 담보로 잡혀 있어요. 어차피 빼앗길 거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그날 오후에는 또 다른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채업체였습니다. 사모님, 만수 씨가 우리한테 3천만 원 빌려갔는데 3달째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갔어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정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대신 갚으셔야죠.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에요. 사채업자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정희는 그들이 떠난 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행 대출 1억 원, 사채 4천만 원,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빌린 돈들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혼전 재산별도 신탁 처리 확인서. 정희는 이 문서를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혜의 친부 윤호철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결혼 전 별도 신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채무와는 무관함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희는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남편의 빚과는 별개라는 내용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류 아래에 있던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정수 변호사. 40년 전 명함이지만 혹시 모르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변호사님 계신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김정수 변호사님 아들인 김민호 변호사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김민호 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담당하셨던 사건과 관련된 일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아버지를 닮은 인상 좋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윤정희 씨. 아니, 윤지혜 씨시군요. 김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0년 전에 처리한 사건이네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서류들이 진짜인가요? 정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네, 모두 유효한 법적 문서입니다. 김민호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 혼전 재산 신탁 문서가 중요해요. 윤호철 회장이 딸을 위해
특별히 만든 장치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윤호텔 그룹 창업주의 딸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탁으로 처리된 재산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호텔 지분 5%와 부동산 몇 건이 윤지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평가는 해봐야겠지만 대략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0억? 그럼 남편 빚은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윤지혜로 개명을 하고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희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니. 만수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포기했을까요? 김 변호사가 아버지의 기록을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윤호철 회장이 사업 확장 때문에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야 했대요. 그리고 아내인 김미영 씨가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형님께 맡기신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윤지혜 씨가 성인이 되면 다시 만날 계획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지혜 씨가 18살에 가출하는 바람에 정희는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으시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일단 개명 신청부터 해보세요. 정희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김민호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 후 정희에게 법원에서 이혼 조정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만수가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조정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이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조정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정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 윤정의 명의로 출석해야 해요. 상속 재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이혼부터 정리하세요. 조정 당일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다소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만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수의 새로운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박만수 씨와 윤정희 씨의 이혼 조정입니다. 먼저 박만수 씨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만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원합니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수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조정위원님, 제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만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윤호텔 그룹 창업주의 딸이라고요. 법정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 아내 본명이 윤지혜래요. 윤호텔 창업주 윤호철의 딸. 그런데 40년 동안 저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만수가 고함쳤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위자료 내놔야죠. 40년 동안 속였으니까 최소 10억은 줘야 한다고요. 만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윤정희 씨,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민호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숨긴 거예요. 저한테 가난한 척 했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희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저는 윤호철의 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법정 안 분위기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18살 때 저는 집을 나왔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들이 싫었거든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수 씨를 만났을 때도 제 과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윤정희로 살고 싶었거든요. 만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다 토해내야죠. 김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지혜 씨의 혼전 재산 신탁 문서입니다. 결혼 전에 별도로 처리된 재산이므로 박만수 씨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박만수 씨는 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만수가 화를 냈습니다. 40년 부부인데 김민호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전 재산이 별도 신탁으로 처리되어 있고 박만수 씨는 이 재산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박만수 씨가 혼자서 만든 빚은 윤정희 씨와는 무관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 빚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박만수 씨 개인의 문제입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40년 부부가 이렇게 추하게 헤어지게 되다니. 조정위원님,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희는 만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숨긴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수 씨는 그걸 주지 못했어요. 만수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저도 제 길을 가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양측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하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정희는 휴정 시간에 법원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김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윤지혜로 살아보려고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고,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법정을 나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개명 신청을 위해 다시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김민호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들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윤정희에서 윤지혜로 개명 신청하시는 거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네, 본래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출생신고서와 입양 관련 서류가 모두 있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48년 동안 윤정희로 살아왔는데 이제 윤지혜가 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개명 신청이 승인된 날 정희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들며 감격했습니다. 윤지혜 자신의 진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윤지혜구나. 정희는 주민등록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 윤호텔 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기가 아버지가 세운 회사구나. 정희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윤호텔 그룹 법무팀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윤호철 회장님의 따님이시군요.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이 많았어요. 윤호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딸을 찾고 계셨거든요.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윤지혜님 명의로 된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윤호텔 그룹 지분 5%, 현재 시가로 약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 2건, 약 15억 원 상당입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총 55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인가요? 정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윤호철 회장님이 따님을 위해 특별히 신탁으로 보호해 두신 재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김민호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신분이 확인되었으니 언제든지 이 재산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보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희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여기에 두고 계셨어요.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서랍에서는 정희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수십 통이나 되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편지 내용을 읽으며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이 매년 윤지혜님 생일에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보내실 주소를 몰라서 그냥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법무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민호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어야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호텔 그룹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정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혜입니다. 윤호철 회장의 딸이고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정희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정희를 환영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윤호철 회장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정희는 회사 경영진들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직원들을 아꼈는지,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장학사업은 어떠세요?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사업이에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죠? 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딸답게 살아보겠어요. 정희가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희는 더 이상 숨어서 사는 윤정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윤지혜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사업 계획을 세운 지 한 달 후 정희는 공식적으로 사회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호텔 그룹에서는 윤지혜 이사의 장학재단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수의 시댁 식구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히 맞서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대가족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김민호 변호사와 상의한 후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정희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모임 당일 정희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도 젊은 여자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형님이 왜 여기에? 만수의 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했다면서요? 왜 또 나타났어요? 신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도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만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왜 왔어?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라니? 40년 동안 우리 아들 등쳐먹고 살면서
이제 와서 뭔 할 말이 있다고? 시댁 식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정희가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빚 때문에요.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빚이라고 들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의 사채까지 참 대단하네요. 시댁 식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빚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국밥집 아줌마잖아. 호텔 딸이면 뭐하냐? 결국 우리랑 똑같은 처지야.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미리 요청해둔 윤호텔 홍보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윤지혜 이사님, 장학사업 발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보팀장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이사님이라고? 그때 기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지혜 이사님, 인터뷰 준비되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정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윤호텔 그룹 창업주 윤호철 회장의 딸입니다. 본명은 윤지혜고요. 시댁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윤호텔? 그 유명한 호텔 말이에요?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윤지혜 이사님은 윤호텔 그룹의 5% 지분을 소유하고 계세요. 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40년 동안 나만 바보 만든 거야?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수 씨는 제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대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만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8살에 집을 나올 때 결심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만수 씨를 만났을 때도 그냥 평범한 윤정이로 살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어버버했습니다. 그럼 정말 부자라는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홍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윤지혜 이사님은 오늘 1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100억? 시댁 식구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정희는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만 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국밥집에서 사람의 마음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이제 그 경험으로 더 많은 일을 돕겠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신분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혼자만 잘 살 생각은 없어요. 정희가 명확히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처럼 가난해도 꿈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만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정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신우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님, 아니 이사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숨긴 셈이 되었으니까요. 홍보팀장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기자회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만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기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셨겠어요. 네, 이제 정말 후련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시댁 방문을 마친 일주일 후 윤지의 장학재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윤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텔 그룹 윤지의 이사입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지의 장학재단 출범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범한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갈등을 겪으며 돈보다 진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밥집을 운영하신 건가요? 네, 40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에게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우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희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숨겨진 재벌 상속녀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골목의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정희는 예전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옆 가게 생선 장수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호텔 딸이셨어요? 곧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시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동네에 오시네요. 정희는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이제 국밥집은 안 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밥집 다시 열까 생각 중이에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이제 부자이신데 왜요? 상인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호텔이든 시장이든 따뜻한 국물은 같거든요. 정희가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정말로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지의 장학생 추천 국밥집의 수익금의 50%는 장학사업에 기부됩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희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줄 맨 뒤에서 정희는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사님. 여학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엄마가 옆에서 생선 파세요. 김순자 아주머니 딸 은정이에요. 정희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자주 보던 아이였습니다. 어머, 은정이. 많이 컸네. 그런데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대학 진학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요. 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아,
공부 열심히 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전교 3등이에요. 서울대 법학과에 가고 싶어요. 은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국밥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은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내일 엄마랑 함께 유노텔로 와. 장학생 신청서 가져다 줄게. 정말요? 은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정희가 은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만수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장탕 하나 주세요.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끓여 내주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맛이 그대로네.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정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아니, 지혜야. 만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40년을 버텨줘서 고마웠어.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만수 씨. 이제 우리 각자 행복해요. 만수는 국밥값을 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수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기 전 정희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돈으로는 못 산 것들을 배웠어요.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이제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국밥 한 그릇으로라도, 장학금 한 푼으로라도.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고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소리, 아침을 준비하는 모든 소리들이 이제는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66살 찾은 진짜 자신 윤지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 앞에는 자신처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따뜻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